그래. 짧은 대답.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안도도, 궁금증도, 실망도 아니었다. 그저 윤서연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동선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 확인일 뿐이었다. 그에게 아내는 집이라는 공간을 공유하는 타인.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였다. 그의 인생에 들러붙은 지워지지 않는 오점. 3년 전 그들의 결혼은 재계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스캔들이었다. SJ그룹의 황태자 강지훈과 고아 출신의 평범한 큐레이터였던 윤서연의 결합. 세상은 신데렐라 스토리라며 찬사를 보냈지만 지훈에게는 악몽의 시작이었다. 그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했다. 의도적으로 접근한 그녀의 계산된 미소, 교묘하게 짜인 함정, 그리고 결국 피할 수 없었던 결혼. 그는 그녀가 자신의 순진함을 가장해 그의 할아버지 강건호 선대 회장의 눈에 든 후 교활한 방법으로 자신을 올감했다고 굳게 믿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 가증스러웠다. 조용하고 단아한 몸짓은 속내를 감추기 위한 위선으로 보였고, 차분한 목소리는 상대를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연극으로 들렸다. 그녀가 SJ그룹의 안주인으로서 흠잡을 데 없는 역할을 해낼수록 그의 증오는 더욱 깊어졌다. 그녀의 완벽함은 마치 잘 짜인 각본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저 여자는 자신의 부와 명예, 그리고 SJ그룹을 노리고 이 지옥 같은 결혼을 견디고 있는 것이라고. 지훈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책상 위의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그와 그의 할아버지 강건호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유일하게 그가 마음을 열었던 사람, 그를 절대적으로 믿어주고 지지해 주었던 존재. 하지만 할아버지는 1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중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연을 잘 부탁한다는 것이었다. 지우는 그 유언마저 서연의 교활한 수에 넘어간 늙은 거장의 어리석은 판단이라 치부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차 준비시켜. 퇴근하겠. 네, 회장님. SJ그룹 타워를 나서는 그의 어깨는 굳어 있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자동차의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해 주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널 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인은 집사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로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차가운 목소리로 묻자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사모님께서 교통사고를. 지훈의 손에 쥔 휴대전화가 순간 미끄러질 뻔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 외에 다른 감정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느 병원이지? 병원의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비에 젖은 사람들의 축축한 공기가 뒤섞여 있었다. 지훈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곳곳에서 신음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그 소란 속에서 낯익은 얼굴, 자신의 집사를 발견했다. 늙은 집사는 창백한 얼굴로 그에게 달려왔다. 회장님, 상황은?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다. 마치 회의석상에서 사업 보고를 받는 사람처럼. 그의 태도에 집사는 순간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갤러리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시던 길이었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덤프트럭이 사모님께서 타신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운전기사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사모님께서는 지금 수술실에. 그 순간 수술실의 문이 열리고 의사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지훈은 의사를 향해 걸어갔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다.
의사는 지훈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환자분께서 과다출혈과 장기 손상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그 네 글자가 지훈의 귓가에 울렸다. 주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집사가 옆에서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지훈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수술실 문 위에 켜져 있던 붉은 등불이 꺼지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죽었다고 윤서연이.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슬픔? 아니. 고통? 아니. 그가 느낀 것은 극심한 혼란과 함께 찾아온 기묘한 허무함이었다. 지난 3년간 그를 올가매던 족쇄, 그의 삶의 오점이라 여겼던 존재가 이렇게 갑자기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다. 그는 병원 복도에 잠시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병원 밖으로 향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와이퍼가 다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집으로 가는 길,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켰다. 장례식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언론에는 어떻게 발표해야 하지? SJ그룹의 주가에 미칠 영향은? 이사회는? 그는 본능적으로 사업가처럼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감정이라는 변수는 철저히 배제된 채 오직 상황 수습과 향후 계획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인생에서 윤서연이라는 변수가 제거되었다. 그는 이제 자유로워진 걸까? 그런데 왜 가슴 한구석이 이렇게 답답하고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일까? 그는 이 감정이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일 뿐이라고 애써 치부했다. 증오했던 대상이 사라졌으니 후련해야 마땅했다. 그래, 이건 후련함의 다른 형태일 뿐이다. 평창동의 저택은 거대한 유령선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비를 맞으며 집으로 들어갔다. 텅 빈 거실, 적막한 복도, 언제나처럼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그 빈자리가 유독 날카롭게 그의 신경을 찔렀다. 그는 늘 그녀가 없는 공간을 선호했지만 이제 그녀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그 빈 공간에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위스키 병을 꺼내 잔에 따랐다. 독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에도 그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 했다. 슬퍼할 이유도 아파할 이유도 없다. 그는 피해자였다. 교활한 여자에게 3년의 세월을 저당 잡혔던 피해자. 이제 그 족쇄가 풀렸을 뿐이다. 하지만 술잔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줄기가 그의 마음처럼 어지럽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2층 복도 끝에 있는 그녀의 방.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의 의지로 들어가 본 적 없는 곳. 그 방문이 오늘따라 유독 짙은 어둠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무덤처럼. 그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왜일까? 무슨 이유에서일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라는 존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집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것을.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다. 끼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방 안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예상과는 달리 방은 차갑거나 어둡지 않았다. 은은한 스탠드 조명 아래
모든 것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익담한 책이 펼쳐져 있었고 의자에는 그녀가 걸쳐놓았을 법한 숄이 놓여 있었다. 마치 방의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그의 시선은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에 닿았다. 호기심이 일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편지 뭉치, 그리고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그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SJ그룹의 법무팀을 총괄하는 최 변호사였다. 회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선대 회장님의 유언과 관련하여 내일 아침 일찍 회장님을 뵙고 전달해 드려야 할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사모님의 비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입니다.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할아버지의 유언? 그것이 윤서연의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나무 상자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그가 애써 외면하고 부정했던 진실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윤서연의 장례식은 그녀가 살아온 산만큼이나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러졌다. 하지만 그곳을 채운 사람들의 면면은 결코 간소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 인사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장을 찾아 텅 빈 영정사진 앞에서 형식적인 묵념을 올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애도보다는 SJ그룹의 후계자인 강지훈의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다. 지훈은 상주석에 서서 묵묵히 조문객들을 맞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한 기색은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슬픔에 잠긴 남편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조문객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그들의 위선적인 표정 뒤에 숨겨진 계산을 읽어내려 했었다. 상심이 크겠구나, 지훈아. 낮고 중후한 목소리. 지훈의 작은아버지이자 SJ그룹의 부회장인 강민혁이었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조카 며느리가 저리 허망하게 가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자네 몸부터 챙겨야 한다. 앞으로 SJ를 이끌어 가려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아버지. 지훈은 짧게 대답하며 몸을 살짝 비켜 그의 손을 떨쳐냈다. 강민혁은 순간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인자한 미소로 표정을 갈무리했다. 지훈은 그를 경계했다. 아버지의 배다른 동생인 그는 평생을 이인자의 자리에서 호시탐탐 그룹의 패권을 노려온 야심가였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얌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텅 빈 장례식장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지우는 영정 사진 속에서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윤서연을 바라보았다.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였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늘 무표정하거나 혹은 슬픔을 감춘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저 사진은 언제 찍은 것일까? 그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때 최 변호사가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잠시 시간을 내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선대 회장님의 유언과 관련된 일입니다.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강민혁 부회장님께서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강민혁까지?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SJ그룹타워 최상층 선대 회장의 집무실이었던 곳은 이제 기념관처럼 보존되고 있었다. 방 안의 모든 가구와 서적들은 생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지훈과 강민혁은 거대한 원목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팽팽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최 변호사는 굳은 얼굴로 철제 금고에서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에는 강건호 회장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것은 선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저에게 따로 맡기신 유언의 특별 부록입니다. 최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이 서류는 지정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개봉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란 강지훈 회장님과 윤서연 사모님의 혼인 관계가 파경에 이르거나 혹은 두 분 중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경우입니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강민혁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선대 회장님의 뜻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서 유언을 공개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개봉하고 안의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하게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나의 유산, 즉 SJ그룹의 모든 지분과 그에 파생되는 모든 자산은 나의 유일한 손주인 강지훈에게 상속한다. 거기까지는 지훈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다음 구절이었다. 최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어 내려갔다. 단, 이 상속에는 단 하나의 절대 변경 불가능한 조건이 따른다. 강지훈은 반드시 윤서영과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여야 하며 그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강민혁은 팔짱을 끼고 흥미롭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만일 강지훈이 이 결혼을 거부하거나 혹은 이혼을 포함한 그 어떤 사유로든 윤서영과의 혼인 관계가 해소될 경우 상속에 대한 그의 모든 권리는 즉시 소멸된다. 그 경우 나의 모든 유산은 차남인 강민혁에게 양도될 것이다. 지훈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했나? 내 결혼이 상속 조건이라고? 최 변호사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본 조건은 윤서연의 자연사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그녀의 법적 지위가 소멸되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유언의 효력은 나의 사후 즉시 발생하며 그 누구도 이 뜻을 거스를 수 없다. 서류를 다 읽은 최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지난 3년간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증오했던 결혼. 윤서연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설계한 함정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결혼이 사실은 자신의 상속권을 지키기 위한 할아버지의 족쇄였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그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 순간 강민혁이 침묵을 깨고 웃음을 터뜨렸다. 비웃음이었다. 허허허, 이거 정말 걸작이군.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이런 재미있는 장치를 숨겨두셨을 줄이야. 결국 네가 그토록 경멸하던 그 계집의 덕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구나, 조카. 강민혁의 조롱 섞인 말이 지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굴욕감과 분노가 온몸의 피를 역류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한낱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어쩌면 윤서연에게까지. 그 여자도 알고 있었습니까? 지훈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최 변호사에게 물었다.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선대 회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오직 저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믿을 수 없었다. 윤서연이 몰랐을 리가 없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을 동정하고 비웃으며 지난 3년을 보냈을 것이다. 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그가 그녀에게 퍼부었던 모든 냉대와 모욕이 사실은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꼴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서재를 뛰쳐나왔다. 뒤에서 강민혁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그 목숨줄이 사라졌으니 어쩔 텐가, 지훈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텐데. 지훈은 그 말을 무시하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1층으로 내려가는 짧은 시간 동안 그의 머릿속은 지옥처럼 들끓었다. 왜? 도대체 할아버지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을 남긴 것인가? 왜 하필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윤서연이었나? 그는 어젯밤 그녀의 방에서 발견했던 작은 나무 상자를 떠올렸다. 낡은 사진, 편지, 뭉치, 그리고 녹음기. 어쩌면 그 안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진실의 조각이 그가 증오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그는 이제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낯선 감정과 마주해야 했다. 그것은 단순히 분노나 굴욕감이 아니었다. 그의 발목을 잡아 끄는 무겁고 차가운 쇠사슬 같은 감정, 죄책감이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강지훈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유언의 내용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세상이 뒤집힌 것 같은 혼란 속에서도 그의 발은 단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2층 복도 끝 윤서연의 방. 어젯밤 충동적으로 열었던 그 문 앞에 그는 다시 섰다. 어제는 단순한 호기심과 확인이었다면 오늘은 절박한 필요였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자신이 3년간 혐오하고 무시했던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는 다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어제와 똑같은 공간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전에는 차갑고 인공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방 안의 모든 사물이 그녀의 목소리로 말을 거는 듯했다. 벽에 걸린 소박한 풍경화, 책장에 꽂힌 두꺼운 미술사 원서와 낡은 고전 문학 소설들. 화장대 위에는 값비싼 명품 향수 대신 은은한 들꽃 향이 나는 작은 향수병 하나만이 놓여 있었다. 그의 안에는 그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취향을 가진 여자였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그 무지를 얼마나 오만하게 진실이라 믿어왔는지 깨달았다. 그의 시선은 다시 책상 위에 작은 나무 상자로 향했다. 그는 마치 성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상자를 집어들고 소파에 앉았다. 뚜껑을 열자 낡은 시간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그는 상자 안의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빛바랜 사진 몇 장이었다. 한 장은 앳된 얼굴의 서연이 낡은 교복을 입고 친구와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꾸밈 없고 순수한 미소. 다른 사진 속에서 그녀는 사랑의 집이라는 팻말이 붙은 작은 보유권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그녀는 고아였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저 그녀의 불행한 과거를 동정심 유발에 무기로 사용하는 교활한 여자라고만 치부했었다. 하지만 사진 속의 그녀는 조금도 불행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꿋꿋하고 단단해 보였다. 다음으로 그는 붉은 리본으로 묶인 편지 뭉치를 집어들었다. 수신인도 발신인도 없는 편지들. 그는 조심스럽게 리본을 풀고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쓴 편지였다. 오늘 나는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세상은 동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하지만 나는 성에 굳게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기분이다. 성 안의 왕자는 차가운 얼음으로 만들어진 심장을 가졌다. 그의 눈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뒤에 있는 거대한 탐욕을 보는 듯했다. 나는 그에게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시간은 모든 것을 증명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더 깊은 오해 속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지훈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3년 전 그들의 결혼식 날 밤에 쓰인 편지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경멸, 그의 오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상자 맨 밑에 놓여 있던 낡은 가죽 다이어리로 손을 뻗었다. 그는 망설였다. 이것은 그녀의 가장 깊은 내면을 엿보는 행위였다. 이미 죽은 사람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 같은 죄악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이 필요했다. 속죄의 기회라도 잡으려면 먼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했다. 그는 다이어리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결혼 후 첫 해. 그는 아프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높은 곳에서 혼자 서 있는 사람은 주변의 모든 것을 경계하고 의심하게 된다. 그의 오만함은 사실 가장 연약한 형태의 자기 방어다. 나는 오늘 그의 서재 문틈으로 보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홀로 술을 마시는 그의 뒷모습을. 그 넓은 어깨가 어찌나 외로워 보이던지. 하지만 내가 다가갈 수 있는 거리는 거기까지다. 지훈은 숨을 멈췄다. 그녀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고? 연민, 동정, 아니었다. 그것은 날카로운 통찰력이었다. 아무도, 심지어 그 자신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그의 내면을 그녀는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다이어리에는 그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소소한 일상, 미술관에서 본 그림에 대한 감상, 그리고 할아버지 강건호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다. 결혼 후 두 번째 해, 회장님께서 정원으로 부르셨다. 우리는 1시간 동안 모네의 그림과 베토벤의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다. 회장님은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벗으로 대우해 주신다. 그분은 지훈 씨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다. 너무 강한 나무는 바람에 부러지기 쉽다. 그 아이 곁에서 유연한 뿌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회장님의 눈빛이 너무나 슬퍼 보였다. 회장님은 나에게 무언가 다른 역할을 맡기신 것 같다. 나는 과연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할아버지와 윤서연 사이에는 지훈이 모르는 깊은 유대감이 있었다. 이 결혼은 할아버지의 계획이었고 서연은 그 계획의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핵심적인 파트너였을지도 모른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상속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지훈이라는 사람 자체를 지키기 위해 서연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지난 3년간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는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으며 그녀의 모든 선의를 악의로 해석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견디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어쩌면 그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다이어리의 마지막 부분으로 향했다. 최근 날짜의 기록들이었다. 이전의 담담한 문체와는 달리 무언가 긴박하고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다.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민혁 부회장의 자금 흐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이건 단순히 회사 돈을 빼돌리는 수준이 아니다. 무언가 더 큰 계획의 일부인 것 같다. 최 변호사님께 말씀드려야 할까? 아니,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그에게 위험이 닥칠 것이다. 사고가 나기 이틀 전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들의 비밀 회계장부가 보관된 위치를 알아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것이 그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SJ그룹은 회장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룬 피와 땀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것이다. 누구도 그것을 부당하게 빼앗아갈 수 없다. 사고,
당일 아침, 오늘 밤 모든 것이 결정된다. 조금 두렵지만 괜찮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다이어리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지훈의 손에서 다이어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림자, 강민혁, 비밀 장부.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아챈 그들에게 살해당한 것이다. 그녀는 그를 지키려다 죽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그 남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지훈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절규에 가까운 신음이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뜨거운 무언가가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3년 만에,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흘리는 것 같은 눈물이었다. 후회와 자책감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그가 그녀에게 줬던 것은 경멸과 상처뿐이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돌려준 것은 목숨을 건 헌신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 옆에 있던 작은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어쩌면 이 안에 그녀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그녀가 남긴 진실의 조각들을 모두 모아 그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내고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너무나 뒤늦은 속죄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우는 잠들지 않은 눈으로 일출을 맞았다. 밤새 그의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슬픔이나 후회가 아니었다. 그것들을 넘어선 차갑고 날카롭게 벼려진 분노와 결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자신을 책망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냥을 준비하는 맹수였다. SJ그룹타워, 그의 집무실은 마치 전쟁을 앞둔 지휘본부처럼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인터폰으로 김 실장을 호출했다. 김 실장, 들어오게. 곧이어 들어선 김 실장은 지훈의 얼굴을 보고 순간 놀랐다. 하룻밤 사이에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냉정함이 방어적인 성벽이었다면 지금의 냉정함은 공격을 앞둔 칼날 같았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윤서연 씨 교통사고건 전면 재조사한다. 지훈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김 실장의 눈이 커졌다. 지난 3년간 그가 단 한 번도 그 여자나 사모님이 아닌 윤서연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는 이미 종결된 것으로 경찰 말고 국내 최고의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 전직 경찰청 특수수사팀 출신 인력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우리 쪽에서 따로 팀을 꾸린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조건은 단 2가지. 절대적인 비밀 유지,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사실을 가져올 것. 할 수 있겠나? 김 실장은 지훈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더 이상의 질문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나가자 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는 윤서연의 다이어리에 적힌 마지막 문장들을 떠올렸다.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 그는 그 그림자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자를 빗속으로 끌어내 갈갈이 찢어버릴 것이다. 강지훈이 꾸린 특별조사팀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은밀했다. 팀의 책임자는 전직 경찰청의 전설적인 수사반장이었던 박진수였다. 그는 돈과 권력의 논리를 잘 알았고 무엇보다 한 번 맡은 사건은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문가였다. 첫 번째 조사는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분석에서 시작되었다.
경찰의 공식 발표는 빗길 과속으로 인한 운전 미숙 및 차량 결함 추정이었다. 박진수 팀은 폐차 직전에 차량을 SJ그룹 소유의 비밀 경납고로 옮겨와 차체를 완전히 분해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박진수가 중간 보고를 위해 지훈의 집무실을 찾았다. 회장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명백한 살인입니다. 박진수가 내민 보고서에는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촬영한 고화질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브레이크액이 유출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충돌 시의 충격으로 파이프가 파손된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저희 팀이 전자현미경으로 파손 부위를 분석한 결과 충격에 의한 파열이 아닌 아주 미세한 균열이 사전에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균열? 네, 일반적인 마모나 노후로 생길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고압의 유압을 이용해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했을 때 생기는 피로 파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 파이프에 눈에 띄지 않는 손상을 입혔고, 그게 고속 주행 중 급제동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터지도록 설계한 겁니다. 비 오는 고속도로, 그야말로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낸 거죠.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심장을 후벼 파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범인은 전문가였다. 사고를 위장하는데 아주 능숙한 자. 트럭 운전사는요? 사고 직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의 최근 한 달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한 결과 사고 발생 사흘 전에 그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출처는 대포 계좌라 추적이 어렵지만 정황상 그가 돈을 받고 이번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윤서연은 계획된 범죄의 희생자였다. 지훈의 머릿속에 작은아버지 강민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탐욕스러운 미소.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최초 경찰 보고서의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덤프트럭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사모님의 차를 덮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목격자를 찾아 추가 진술을 확보하려 했지만 그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묘연하다니요? 사고 다음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살던 집도 처분한 채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해외에 돈 벌러 간다고만 했다는데 출국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 같습니다. 사라진 목격자. 이것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 조직적인 힘이 개입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목격자를 협박해 잠적시키거나 혹은 더 나쁜 경우 제거했을 수도 있다. 박진수가 돌아간 후 지훈은 홀로 집무실에 남았다. 책상 위에는 사고 조사 보고서와 윤서연의 다이어리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녀가 남긴 글과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차가운 사실들이 그의 눈앞에서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합쳐지고 있었다. 범인은 강민혁일 것이다. 그가 아니고서는 SJ그룹의 힘을 이용해 이렇게 완벽하게 범죄를 설계하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강민혁은 서연이 자신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고 그래서 그녀를 제거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 했을 것이다. 바로 지훈의 상속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지. 유언의 내용은 강민혁도 그날 처음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훈이 아내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 모든 비극이 결혼 때문이라고 생각해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강민혁은 그를 너무 얕보았다. 그리고 윤서연이라는 여자가 어떤 존재였는지 전혀 몰랐다. 그녀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와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섰던 전사였다. 그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녀는 홀로 그를 위해 싸우다 죽어갔다. 이제 그가 싸울 차례였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어젯밤 서연의 방에서 가져온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고 그의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단서를 확인해야 했다. 어쩌면 이 안에 강민혁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딸깍, 작은 기계음과 함께 희미한 잡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지훈은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딸깍, 재생 버튼이 눌리고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것은 윤서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너머로 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명은 지훈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의 작은아버지 강민혁의 목소리였다. 다른 한 명은 낯설었지만 아첨과 탐욕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녹음 상태로 보아 몰래 녹음된 대화임이 분명했다. 강민혁, 송도 신도시 개발 건은 예정대로 진행해 자금은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 통해서 세탁하면 흔적도 남지 않을 거야. 낯선 남자, 네, 부회장님. 그런데 회장님 조카 며느리가 요즘 그쪽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자꾸 요청하는 모양입니다. 촉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강민혁 낮게 웃으며 그 애송이 계집애 말인가. 할아버지가 남긴 성가신 유산이지. 너무 깊이 파고들기 전에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겠어. 쓸데없이 코를 킁킁거리는 강아지는 주인이 직접 처리해야지. 안 그런가?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말이야. 거기까지였다. 녹음은 갑자기 끊겼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지훈의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것은 강민혁이 서연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가지치기, 확실하게. 그 단어들은 서늘한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녹음기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서연이 목숨을 걸고 남긴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비자금 조성을 파헤치고 있었고 그 사실을 들켜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지우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다. 이 녹음 파일은 강력한 정황 증거지만 강민혁을 살인 교사 혐의로 엮기에는 부족했다. 그 늙은 뱀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것이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 서연이 다이어리에 썼던 그 비밀 회계 장부를 찾아야만 했다. 녹음 파일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송도 신도시 개발건과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 서연이 파고들었던 곳, 이제 그가 그녀의 뒤를 이어 그곳을 파헤칠 차례였다. 그는 즉시 박진수 팀장과 SJ그룹 내에서 그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재무팀 소속의 인원 몇 명을 비밀리에 호출했다. 누구도 특히 강민혁 측의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철저한 보안 속에서 두 프로젝트에 대한 비공식 감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훈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서연은 혼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기업의 비자금 같은 복잡한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분명 조력자가 있었을 터. 그는 그녀의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다. 그녀의 사적인 공간, 그녀의 생각들. 그러다 문득 한 장소에 시선이 멈췄다. 그녀가 사고 당일 마지막으로 향했던 곳. 갤러리 V. 갤러리 V는 삼청동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고풍스러운 멋이 있는 곳이었다. 지훈이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자 차분한 분위기의 중년 여성이 그를 맞았다. 그녀는 갤러리의 관장이자 서연의 오랜 지인이었던 오수진이었다. 오수진 관장은
지훈을 보자 차갑게 얼굴을 굳혔다. 그녀는 서연의 장례식장에서 지훈을 보았다. 슬픔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SJ그룹의 강지훈 회장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선 가시가 돋쳐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적대감을 예상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숙여본 적 없는 고개였다. 오 관장님, 윤서연 씨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이제 와서요? 살아있을 때는 먼지 취급도 안 하시던 분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래서 더더욱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서연 씨는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관장님께서 서연 씨의 친구셨다는 것을 압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지우는 처음으로 타인 앞에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이 아닌 진심 어린 고통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오수진 관장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서연에게서 지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원망이 아닌 안타까움과 슬픔이 섞인 이야기들을. 어쩌면 서연이가 기다렸던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갤러리 안쪽의 사무실로 그를 안내했다. 앉으세요. 오 관장은 차를 내오며 입을 열었다. 서연이는 지훈 씨를 지키기 위해 당신과 결혼했습니다. 네? 선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서연이를 따로 부르셨어요. 강민혁 부회장이 SJ그룹을 집어삼킬 것이며 그 야심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훈 씨가 그룹을 굳건히 지키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당시의 지훈 씨는 너무 위태로워 보인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서연이에게 곁에서 지훈 씨를 지켜달라고, 그를 지킬 힘을 주기 위해 결혼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셨죠. 유언에 대한 것도 그때 들었습니다. 그건 지훈 씨를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두 사람을 지키는 방패였어요. 지훈은 말을 잃었다. 모든 것이 그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였다. 서연이는 이 갤러리 사무실을 아지트처럼 쓰며 지난 2년간 강민혁 부회장의 비리를 추적했어요. 선대 회장님께서 남기신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시작했죠. 저는 그저 서연이가 안전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줬을 뿐입니다. 그 아이는 정말 대단하고 용감한 아이였어요. 지훈 씨를 원망하면서도 당신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텼습니다. 오 관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지훈에게 내밀었다. 서연이가 저에게 맡긴 물건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강지훈 회장이 올바른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시내은행의 개인 금고 열쇠입니다. 은행의 차가운 금고시란.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와 봉인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그의 이름 강지훈 씨에게라고 쓰인 서연의 단정한 글씨체가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먼저 편지를 집어들었다. 지훈 씨. 당신이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요. 그리고 당신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거고요. 먼저 당신을 속이고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곁에 머물렀던 것을 사과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할아버님의 마지막 부탁을, 그리고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당신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을. 당신은 늘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했지요. 당신의 그 강인함이 당신을 지켜주었지만
동시에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저는 당신의 부나 명예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당신 곁에서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당신이 저를 칼로 여길지라도 이 USB 안에는 제가 지난 2년간 모은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강민혁 부회장의 비밀장부 원본 파일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지키고 할아버님의 유산인 SJ그룹을 지켜줄 검이 될 겁니다. 부디 당신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할아버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훌륭한 리더가 되어주세요. 그것이 제가 당신에게 바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안녕히 윤서연 드림. 편지가 지훈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미안해, 서연아. 그의 입에서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바보였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던 유일한 진실을, 자신을 지키려 했던 단 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 손으로 밀어내고 상처 입혔다. 그녀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었다. 그녀의 무표정은 경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뒤에서 홀로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고 있던 전사의 고독한 얼굴이었다. 지훈은 USB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선물, 그리고 복수를 위한 검.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의 눈물은 모두 분노의 불길 속에서 말라버렸다. 윤서연의 조용한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의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다. 윤서연이 남긴 편지와 USB는 강지훈의 슬픔을 분노로, 분노를 강철 같은 복수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고뇌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목표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혁을 그의 왕국에서 끌어내려 가장 처참하고 완벽하게 파멸시키는 것. 며칠 후 SJ그룹의 모든 이사들에게 긴급 이사회 소집 공문이 발송되었다. 안건은 송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자금 유용 의혹 및 재무 건전성 긴급 감사. 강민혁이 가장 공을 들이고 또 가장 많은 비자금을 빼돌린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이것은 미끼였다. 강민혁이 모든 것을 방어하기 위해 이사회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사회 당일 SJ그룹 타워의 회의실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상석에 앉은 지우는 평소처럼 냉정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은 사냥감의 목을 물어뜯기 직전의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의 맞은편에는 강민혁이 인자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이것이 조카의 미숙한 반항쯤으로 여기는 듯했다. 그럼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훈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회의가 시작되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송도 프로젝트의 장부와 실제 자금 흐름 사이에 존재하는 막대한 차액, 유령 회사를 통해 빠져나간 불분명한 자금 내역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송도 프로젝트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 유용이 의심됩니다.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이신 강민혁 부회장님,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민혁에게 쏠렸다.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가볍게 웃어 보였다. 허허, 우리 회장님께서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시 판단력이 흐려지셨나 봅니다. 이 정도의 회계상 오차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사님들까지 모시고 소란을 피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는 지훈을 개인적인 슬픔 때문에 이성을 잃은 미숙한 경영인으로 몰아가며 상황을 능숙하게 빠져나가려 했다. 이사들 중 몇몇이 그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회계상 오차라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 오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훈이 김 실장에게 눈짓하자 회의실의 스피커를 통해 음성 파일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너무 깊이 파고들기 전에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겠어. 쓸데없이 코를 킁킁거리는 강아지는 주인이 직접 처리해야지. 안 그런가?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말이야. 강민혁의 목소리였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지훈을 노려보았다. 이게 뭐냐? 감히 나를 도청한 게냐? 도청이 아닙니다. 제 아내 윤서연 씨가 목숨을 걸고 남긴 유품입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여기서 말하는 가지치기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사고 차량의 처참한 사진과 함께 박진수 팀의 조사 보고서가 올라왔다. 의도적으로 손상된 브레이크 파이프의 현미경 사진, 거액의 돈을 받고 심장마비로 위장해 죽은 트럭 운전사, 그리고 증발해버린 목격자. 강민혁 부회장, 당신은 당신의 비자금 조성을 파헤치던 내 아내를 사고로 위장해 살해했습니다. 거짓말, 증거도 없는 모함이다. 강민혁이 고함을 쳤다. 이사들은 경악과 충격 속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 증거가 없다고요? 지우는 차갑게 비웃으며 품 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윤서연이 남긴 마지막 검. 제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지난 10년간 SJ그룹의 돈을 어떻게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 돈으로 어떤 정치인들과 검은 거래를 했는지, 그 모든 기록이 바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거대한 스프레드시트 파일이 나타났다. 수백 개의 차명 계좌,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 날짜별로 정리된 입출금 내역,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의 실명까지. 그것은 강민혁의 탐욕의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회계 장부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민혁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이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지훈을 가리키며 악을 썼다. 그래, 내가 했다. 그 하찮은 계집애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서기에 치워버렸을 뿐이다. 그리고 너, 처음부터 그 자리는 내 것이었어야 해. 내 놈만 없었더라면 SJ는 진작에 내 것이었다고.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백하는 그의 추악한 절규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이성을 잃고 지훈에게 달려들려 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문이 활짝 열렸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최 변호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강민혁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그의 손목에 채웠다. 강민혁 씨, 당신을 업무상 횡령, 배임,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다. 한때 SJ그룹의 2인자로서 모든 것을 호령하던 남자는 이제 수갑을 찬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탐욕의 성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지우는 홀로 서 있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복수는 끝났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회사는 안전해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거대하고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가 이 승리를 바치고 싶었던 단 한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다. 그는 그녀의 복수를 해주었지만 그녀에게 영원히 용서를 구할 수 없었다. 이 공허한 승리는 그녀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는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그녀가 바랐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했다.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것은 어쩌면 복수보다 훨씬 더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시간이 흘렀다. 강민혁과 그의 일당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SJ그룹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스캔들은 세상의 관심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강지훈은 그룹의 절대적인 지배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했다. 그는 강민혁이 남긴 부패의 고리를 모두 끊어냈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선포하며 SJ그룹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직원들은 그의 변화에 놀라워했다. 이전에 냉정하고 칼날 같던 회장님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결정에는 이제 차가움 대신 묵직한 책임감이, 오만함 대신 확고한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윤서연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했다. 보육원 아이들을 후원하고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김 실장조차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회장의 뜻을 따를 뿐이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바치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식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오직 그만이 알고 있었다. 자신의 세상은 완벽하게 부서졌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은 그의 성공을 증명하는 성체가 아니라 그의 실패를 기록하는 거대한 묘비가 되었다. 그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녀의 부재를 사무치게 느꼈다. 그는 종종 그녀의 방문 앞에 멈춰 서서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곤 했다. 그 방은 이제 그녀와의 기억이 아닌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음과 후회로 가득 찬 공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의 승리는 너무나 공허했고 그의 권력은 너무나 외로웠다. 계절이 2번 바뀌고 가을의 끝자락에서 그는 교도소의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완전히 늙고 무너져버린 강민혁이 걸어 들어왔다. 한때의 그 당당하고 교활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무슨 낯으로 여기까지 온 거냐? 강민혁이 증오에 찬 목소리로 내뱉었다. 지우는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당신이 빼앗으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알려주러 왔소. 당신은 단순히 회사를 훔치려 한 게 아니야. 당신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그 사람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짓밟았지. 당신이 그토록 탐냈던 돈과 권력보다 수천, 수만 배는 더 가치 있었던 것을. 평생을 이 차가운 감옥 안에서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곱씹으며 살아가시오. 지우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그를 올감했던 증오의 사슬을 그곳에 완전히 끊어버리고 면회실을 걸어 나왔다. 차가 향한 곳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언덕이었다. 지후는 그곳에 그녀를 위한 작은 안식처를 마련했다. 화려한 장식도 거창한 비석도 없었다. 그저 윤서연이라는 이름석 자만이 새겨진 하얀 묘비가 따스한 햇살 아래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화려한 국화 다발 대신 그녀의 방 화병에 꽂혀 있던 것을 기억해낸 하얀색 백합 한 송이를 들고 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꽃을 묘비 앞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수만 번을 되뇌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꺼낼 시간이 온 것이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가을바람에 위태롭게 떨렸다. 내가 왔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어리석었어. 너에게 줬던 모든 상처들, 내가 뱉었던 모든 잔인한 말들, 정말 미안해. 네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그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너무나 뒤늦은 눈물이었다. 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어. 내가 너를 밀어낼 때도 넌 내 뒤에서 나를 위해 싸우고 있었지. 내가 너를 보지 않으려 할 때도 넌 나를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는 흐느낌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너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단 하루만이라도 주어진다면, 너를 제대로 사랑할 기회가 단 한 번만이라도 있다면, 사랑해, 서연아, 이제야 이 말을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그는 이 말을 차가운 묘비에 기댔다. 마치 그녀의 온기를 느끼려는 듯이.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돌의 감촉뿐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던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물은 그쳤지만 그의 눈은 끝없는 슬픔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바다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약속할게. 그는 마치 그녀가 곁에서 듣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목숨 걸고 지켜낸 이 모든 것들, 이제 내가 지킬게. 너의 목까지 두 사람의 몫으로 살아갈게. 네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네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게. 약속해.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자 영원히 계속될 속죄의 맹세였다. 그는 떠나지 않고 해가 완전히 저물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혼자였다. 그리고 이 지독한 후회와 함께 영원히 혼자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사랑은 없을 것이다. 그의 구원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기리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었다. 그가 증오 속에서 잃어버렸던 사랑은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의 심장에 영원히 새겨졌다. 그리고 그 아픈 사랑 속에서 그는 마침내 오만한 상속자가 아닌 한 여자를 영원히 기억하고 그녀를 위해 살아가야 할 한 남자로 다시 태어났다. 비가 내렸다. 도시의 회색빛 아스팔트를 적시는 빗줄기는 거대하고 차가운 SJ 그룹 타워의 유리창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강지훈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빗속에 잠긴 서울의 야경이 아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머물러 있었다. 흠잡을 데 없는 맞춤 정장, 냉정하고 단단한 턱선,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깊고 차가운 눈. 사람들은 그를 SJ그룹의 젊고 유능한 리더라고 불렀다. 강철 같은 의지와 비상한 두뇌를 가진 남자.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경멸과 증오를 알지 못했다. 그 증오의 대상은 바로 그의 아내 윤서연이었다. 회장님, 다음 주 이사회 안건 보고서입니다. 비서 김 실장이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다. 지훈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매끄러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적막한 집무실을 채웠다. 그는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며 무심하게 물었다. 그 여자는? 김 실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의 오랜 비서인 그는 그 여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사모님께서는 조금 전 갤러리 V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외부에서 해결하신다고 전해왔습니다.